최태성 정선아의 이야기 한국사. 네, 금별쌤 최태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경제 파트예요. 전 시간까지 이제 정치사를 이제 개헌을 중심에서 봤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경제. 그러니까 뭐 우리 현대사 이야기할 때 이제 주로 이게 많이 쓰는 용어가 민주화 그리고 산업화. 이 두 개의 양축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잖아요. 그죠? 전 시간까지는 민주화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을 좀 살펴봤고요. 개헌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민주화 운동의 대표적인 게 있다면 4.19 혁명, 그 다음에 이제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6월 항쟁,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경제 쪽을 한번 살펴볼 텐데, 경제 쪽에서는 여러분들 그 경제 성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경제 성장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이승만 정부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 이승만 정부의 그 경제 정책은요, 두 개의 축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농지 개혁과 원조 경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그 이승만 정부가 출범하면서 해야 될 일이 정치 경제 한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정치적인 면에서는 바로 반민족 행위자들, 그죠? 일제 부역했던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본다면 토지 분배,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반민특위, 이 반민특위에 대해서는 이승만 좀 소극적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경제에 있어서는 토지 분배는 성공을 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어요. 자, 그 경제에서 보여지고 있는 게 바로 농지 개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좀 격가지로 본다면 원조 경제도 있고요. 자, 먼저 이 농지 개혁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북한에서는요, 1946년 그 토지 개혁을 단행해요. 그때는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으로 이 토지 개혁을 단행합니다. 물론 이후에는 이제 협동농장으로 그냥 귀속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어떤 그 소유권을 나눠준 그런 토지 개혁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1946년 어쨌건 간에 남한보다 먼저 이게 지금 시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출범했고 이승만 정부 출범한 상태 속에서 이승만 정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유상매입, 유상분배 방식으로 농지개혁을 단행합니다. 아까 북한은 어떤 방식이었죠? 무상몰수, 무상분배였죠. 근데 이승만 정부는 유상매입, 유상분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기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다 보니까 이런 유상매입, 유상분배 방식을 채택하게 된 것이죠. 자, 삼정보 초과의 토지는요, 국가가 지주에게 지가증권을 지급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3정보 이상의 토지를 가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근데 혹시 내가 3정보가 아니라 5정보를 갖고 있어. 그러면 2정보, 두 개의 정보는 국가한테 팔아야 돼요. 그래서 국가는 지가증권을 지급을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가증권이라는 게 돈이 아니잖아요. 바로 현금화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당시가 여러분들 아주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주가 3정부 이상의 토지를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토지를 지가증권을 받았어. 그 지가증권에 만약에 100만 원을 써 있었어.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야. 그럼 그 100만 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빨리 이 지가증권을 어떻게든 팔아서 현금화를 시키든지 뭘 땅을 사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들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지주들, 그 엄청나게 많은 토지를 갖고 있던 이 지주들이 이 산업자본가로 전환은 거의 못해요. 자본이 있어야 공장을 짓고 뭔가 물건을 만들 텐데, 뭐 지가증권 당시 쓸 수도 없는 그런 종이를 들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지주들이 산업자본가로 전환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뭐 요건 상식으로 여러분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농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농민들은 그 토지를 어떻게 받냐면 토지에서 나오는 생산량의 150%를 토지 가격으로 산정해서 5년 동안 분할해서 갚도록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제 이 땅값을 토지를 나눠주려면 땅값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만약에 이 땅에서 나오는 생산량이 100가마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100가마 1년에. 그러면 이 땅의 가격은 150%를 쳐주는 거니까 150가마가 되는 거예요. 150가마. 그 150가마를 5년 동안 분할해서 갚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30가마씩 갚도록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런 유상매입, 유상분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지주 소작제, 식민지 지주 소작제가 혁파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더라. 이런 면에서 이제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은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축이 뭐였냐면 원조 경제잖아요. 이승만 정부의 그 축은요, 미국의 무상 원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화, 설탕, 밀가루 이런 것들이 이제 무상으로 원조가 되는데, 자, 여러분들 면화, 설탕, 밀가루 한번 연상해 보시고요. 이 세 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색깔이 하얗다. 네, 하얗죠? 그래서 이 원조품을 가지고 발달시킨 산업을 뭐라고 하냐면요, 삼백산업. 그러니까 세 가지의 그 하얀 어떤 그런 산업이라는 얘기죠. 삼백산업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무상으로 원조를 받으면서 이승만 정부가 쭉 버텨나갈 수 있었는데, 이런 무상 원조가 그럼 계속됐느냐? 아니고요. 1958년에 결국 유상차관으로 바뀌면서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1958년 무상으로 지급되었던 것이 이제 유상차관이 되면서 우리 경제는 상당히 어려워졌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어떤 배경 속에서 4.19 혁명이라는 어떤 그 민주화 운동이 힘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배경을 놓고 그 시대를 살펴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여러분들, 이승만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은요, 두 개의 축이에요. 첫 번째가 바로 농지개혁, 두 번째가 바로 그렇죠, 무상 원조, 이 시스템이라는 거, 이 두 가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큰별쌤 최태성이었습니다.